우리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주제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처음에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발발. 세 번째, 오늘 할 전개와 네 번째, 결과. 이렇게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우리가 유럽에서 퍼져지고 있던 사상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거기에다가 동맹이 형성되면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형성되면서 이 세력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사라에보 사건이 터지죠. 1914년 6월 28일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가 사라에보에 방문했는데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 끼고 독일 끼고 줄줄이 사탕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게 이 발발까지고요. 오늘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이 뒤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3번 전개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초기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왜 독일이 우세했냐면 이 당시 독일은 이런 중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꽤 성장하고 있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런 국가였고 어느 정도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즉 빠르게 병력을 기차로 수송해서 프랑스를 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이 계획이 처음에 실행되니까 독일이 우세했는데 몇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처음에 독일이 이렇게 있고요. 지도상으로 서쪽에는 누가 있죠? 프랑스가 있고요. 동쪽에는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지도랑 좀 다른데요. 지금 독일의 동쪽은 누가 있죠?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 해도 믿을 사람들이었군요. 러시아가 아닌 폴란드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근데 이 당시 폴란드는 없어.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조금씩 뜯어먹어서 이런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거죠. 즉 독일은 처음에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프랑스를 바로 치고 프랑스를 친 다음에 러시아를 바로 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조금씩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야. 일단 처음에 이 서부에 생기는 이 프랑스와의 전쟁선, 러시아와의 전쟁선을 이름을 한번 짓고 가겠습니다. 서쪽에 생긴 전쟁선, 이걸 뭐라 부르면 좋을까? 서부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쪽에 있는 건 맞출 수 있겠다, 그죠? 네. 뭐라고 하죠? 그래도 동부전선. 쉽죠? 그럼 전선이라는 게 뭐야? 지지직 누구야? 다른 말 같더니 뭐 일렉트릭, 여기선 지지직, 이 전기가 흐르는 선이 아니라 영어로 프론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한국어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선이야. 즉 하나의 세력과 하나의 세력이 마주쳤어. 이 마주치는 이 면에 선이 생기죠. 그 최전방선, 즉 우리는 이 전선이라고 불러요. 즉 프랑스와의 생긴 선을 서부전선, 러시아와의 생긴 선을 동부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독일이 우세했는데 약간의 변수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처음에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프랑스를 치러 갑니다. 프랑스를 치러 가는데 이 서부전선에서 빠르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참호전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우리 OOT 때 참호전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참호전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미천한 그림 실력으로 다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땅굴을 팝니다. 사람이 아래에 있어요.
선생님의 그림으로 이 참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굴을 파고요. 여기다가 철조망 같은 걸 쳐요. 이게 짧게는 몇 미터, 길게는 뭐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되는, 수백 킬로미터 아니라 수백 미터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이 부위를 우리는 무인지다 불러요. 즉 사람이 없다, 지나갈 수 없다는 거지. 땅굴을 파고 난 여기서 총을 쏩니다. 즉 여기를 돌격하고 가면 어떻게 돼? 다 죽어. 다 죽어. 우리가 공격과 방어를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 공격력은요 기존과 동일해. 즉 방어력이 확 올라갔으니까 너도 나도 이거를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전쟁이 빨리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이 참호전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게 됩니다. 즉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전선, 즉 프랑스를 빨리 밀어붙이고 다음 러시아를 치러 가려 했는데 이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프랑스를 끝낼 수가 없게 된 거야. 거기에다가 예상과 다르게 러시아가 빠르게 병력을 모아가지고 동부전선에서 모인 거야. 즉 양쪽을 내가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독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영국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합니다. 바닷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누가? 영국이. 자, 근데 이 영국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이 미리 영국에게 말을 해요. 영국! 우리 여기 전쟁을 벌일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중립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국이 오케이 해 노예. 그럼 오케이 해. 그래. 대신 단 조건이 있어. 실은 여긴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벨기에라고. 이 벨기에는 영국이 대륙으로 들어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접속점 같은 거야. 그 길을 통해서 대륙으로 오곤 하고 했었던 건데 이 벨기에의 중립과 무사, 안전을 지켜줘. 그럼 난 니네 무슨 일 하든 난 신경 안 쓸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이 처음에 오케이 했는데 독일이 이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빠르게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벨기에를 통해서 일로 가야 빨리 파리를 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획대로 벨기에를 찍고 파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부전선에서 장기화 돼버렸고 영국과의 약속도 깨버렸죠. 벨기에 놔둔다고 했는데 건드려봤잖아. 영국 참아 안 참아? 안 참지. 그래서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영국은 섬나라로서 해군력이 막강하고요. 그 해군력을 이용해서 독일의 바다로 나올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독일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아니지. 얘네들도 저항을 합니다. 뭘로 하냐?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이 개발한 U-보트라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 잠수함을 이용해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중립국의 선박이건 적군의 군함이건 상선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침몰시켜버리는 거야. 잠수함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어. 가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찾아서 격출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그 영화 알아요 혹시? 빠밤 빠밤 뭐야 영화 이거? 캬, 훌륭하다. 다른 반 갔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죠! 막 이러던데 어쨌든 그 영화처럼 가만히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라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터져.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1915년 5월 달에 있었던 일이야. 즉 루시타니아호가 뭐냐면 상선이야, 상선. 즉 군사적 목적을 가진 배가 아닌데 이 배를 침몰시켜서 미국인이 100명 넘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 빡쳐 안 빡쳐? 전쟁에 참여해 안 참여해? 아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참습니다. 왜?
한 데가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따져야죠. 자,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 OT 때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력전이야. 즉 이거 지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요. 속된 말로 우리는 캐삭방이라고 그랬어. 내가 가진 물자와 인력 모든 걸 다 쏟아붓겠지. 인력이야 우리나라 사람 쓴다고 칩시다.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다 쓰지만 부족하면 어디서 갖고 와야 돼?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야겠죠. 그 지원해준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지, 미국. 근데 그냥 공짜로 지원해줘? 아니지. 다 돈인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면서 계속 물건을 공급하면서 팔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애가 지금 이 친구가 막 싸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혹시 칼 필요해? 하고 총알 필요해? 총알. 근데 딱 보더니 총알 얼마야? 라고 물어봐 나한테. 총알 얼마야? 보니까 저 옆집에서 얼마 더 싸던데. 쿠팡에서 하면 더 싸던데. 좀 깎아줘. 이러겠니? 일단 갖고 와. 일단 갖고 와. 라고 하겠지. 그런 것처럼 무한한 소비 시장을 가진 유럽의 전쟁터에 미국은 계속해서 공급하기만 되면 됐다는 거야. 즉 소비 시장이 있는데 계속 생산만 하면 돼요. 난 뭐에 앉을 수 있는 거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셔요? 자국민이 죽은 건 슬프지만 참아 안 참아? 내가 바로 그 불꽃에 들어가 뒤에서 한 발 떨어져가지고 물건 팔아먹으면 훨씬 더 괜찮은데. 그래서 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미국이 참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1917년 4월이야. 2년이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만약 내가 야, 왜 자고 있어? 하고 딱 때렸는데 갑자기 2년 있다가 이 친구 와가지고 선생님 저 그때 왜 때리셨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2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침엄한 존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연합군, 프랑스, 영국 이쪽 국가의 물건이나 무기를 지원해주는, 물자를 지원해주는 미국이 보고 싶지가 않았겠죠. 저 친구만 없어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미국을 어떻게 해? 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겠지. 그러면 얘도 지네 집에서 난리가 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밑에 있는 나라, 그렇지, 멕시코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멕시코, 너 미국 때려. 너 미국 치면 내가 도와줄게. 너 옛날에 그 땅 뺏겼었잖아. 내가 그 미국 치면 내가 그거 도와줄게. 라고 귓속말 하는데 이게 실은 귓속말이 아니라 다 들켜버려요. 그래서 미국한테 이걸 들켜. 빡쳐 안 빡쳐 미국? 빡치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있었는데 1917년 1월에 멕시코한테 우리를 치라고 했다고? 독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침엄한이요. 침엄한 전보 사건.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또 난리가 납니다.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1917년 10월 달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는, 즉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좀 휴전하게 된다는 거죠. 종전하게 된다는 거죠. 러시아는. 1917년 10월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을까? 우리 1학기 때 배웠을 때 러시아가 그렇게 막 짜르 나오면서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든 막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눌러놨지. 근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독일이랑 전쟁하면서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거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겠지. 그래서 누가 가서 이걸 혁명을 일으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레닌이 가서 러시아를 소련으로 바꿉니다. 소련으로 바꾸면서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이탈이 되는 거죠. 봐봐, 러시아가 전쟁에 빠지면 제일 이득 보는 게 어디야? 독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뒷말로는 그 말이 있어요. 레닌이 망명 중이었는데 이 레닌이 지금 러시아 상태 보니까 레닌을 보내가지고 혁명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레닌을 지원해서 러시아로 다시 쓱 보낸 나라가
독일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탈바꿈하면서 동부전선이 사라졌어. 이제 독일은 뭐만 하면 돼? 어디다가 집중하면 돼? 서부전선, 프랑스, 영국, 미국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는데 봐봐. 아무리 러시아가 없어졌다고 해도 미국이 들어왔어. 전쟁의 상황이 좋았을까? 좋지 않지. 맨날 패전하고 패색이 짙어갑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냐면 자 봐봐. 맨날 지고 있어. 전투마다 져요.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진 게임이야. 근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선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구, 킬 항구라는 데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냅니다. 나가라. 나가서 배 타고 나가 싸워라. 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건 나가면 뭐 하는 거야? 죽어. 배 탈 거야? 아니요. 안 탈 거지? 네. 그럼 어디로 가? 다른 나라. 야, 내가 타고 나가면 죽어? 날 타라고 한 애한테 덤비겠어? 아니면 적한테 덤비겠어? 적 다 무조건 죽어가면 타라고 한 애한테 덤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키엘 항구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이 정부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독일이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독일 혁명이 일어난 뒤로 종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시기가 1918년 11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지? 네. 자, 그럼 세 번째 특징 한번 봅시다. 이 전쟁의 특징. 전쟁의 특징 첫 번째,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 전쟁은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총력전이란 게 뭐라고?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거지. 내가 가진 물자, 내가 가진 인력, 모든 걸 쏟아 붓는 거야. 사람의 절반은 남자지.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가죠. 사람의 절반은 여자지. 이 사람들 전쟁에 나가 안 나가? 나가야지. 온 힘을 다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군대 보내고 물자를 만들려고 공장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군대 딱 갔다 왔어. 여자 딱 어떤 남자가 와요. 니 몇 개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계기로 가냐? 여성 참여권이 생기는 이제 계기가 큰 계기가 된다라는 거. 우리 50대 때 이야기했다시피 여성 참여권은 따로 주제 빼서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신무기가 등장하죠. 신무기 등장. 왜 신무기가 등장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총력적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더 큰 이유가 이 참호전. 방어력이 급격히 상승을 했어. 이걸 뚫을 수가 없어. 돌격하면 총알 톡톡톡 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뚫으려면 나도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총알을 맞고도 뚫리지 않고 죽지 않을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뭘 만들어? 그렇지, 탱크 같은 걸 만드는 거지. 왜? 탱크로 이거를 밀고 내가 뒤에서 따라가면 되니까. 이런 탱크 또는 야 니네 거기 숨어있어? 슉 던집니다. 뭘 던져? 수류탄 또는 독가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즉 탱크라든지 또는 이런 신무기들, 독가스 등 신무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탱크가 등장한 이후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탱크가 1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그 뒤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어요. 지상전의 최강자는 탱크라고 불렸어. 즉 탱크의 등장 전과 탱크의 등장 이후의 전쟁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탱크가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의문이 들죠. 과연 현대전에도 탱크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탱크 엄청나게 비싸. 근데 만약에 10억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짜리 무기한테 잡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10억 썼으면 얘도 10억짜리 정도 써야 전쟁이 소모전을 하면서 얼추 맞아갈 텐데 난 10억짜리 물건 들고 왔는데 얘가 1000만 원짜리 이걸 잡아버려. 이거 맞아?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탱크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지만 아직도 강력한 지상 무기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봅니다. 초기에는 독일이 우세했으나 서부전선에서 참호전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됐고요. 그러면서 독일이 해상봉쇄하면서 무제한 참수한 작전을 펼치다가 루시타니오 침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 매우 여론이 안 좋아지지만 참습니다. 그러다가 침엄한 전보 사건, 즉 멕시코한테 이런 귀속말 날렸던 거를 미국한테 걸리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요. 이제 전세가 확 기울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와중에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고요. 독일은 서부 전세에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많이 기울어졌고 그 와중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1918년 11월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그럼 독일 혁명 언제 일어났냐? 똑같이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결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파리 강화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뭔지 아시죠? 프랑스의 도시고요. 강화는 뭐야? 강력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화해라는 말이에요. 화해. 즉 파리에서 만나서 화해하자는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파리 강화 회의. 이게 언제 이루어졌을까? 전쟁이 끝나고 1919년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1918년 11월 달에 전쟁이 끝났는데 왜 2달이나 걸려?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와? 일단 정상들, 즉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가서 도장 찍는 자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정상들이 이야기할 거리를 최소한만 해놓고 다 정리해놓고 도장 찍는 자리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이 파리 강화 회의의 목적은 뭐냐?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즉 1차 세계대전 후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즉 독일 어떻게 할까, 우리 피해본 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전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평화 원칙, 14개조 평화 원칙.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이야기한 평화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평화 원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비밀 외교를 종식하자. 즉 봐봐,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야. 야 실은 봐봐, 내가 이제 이 친구랑 몰래 이거야, 그 팀이야. 그래서 혹시 날 때리면 이 친구가 무조건 와서 날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넌 그걸 모르고 날 때렸어. 얘가 이렇게 참전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밀 외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픈된 공식적으로 외교를 진행하자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비 축소를 하자는 거야.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축소하자. 왜냐?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다른 데 쓸 돈이 부족하겠지. 근데 군사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칼을 들고 있어, 이 교실에서. 그럼 넌 이 교실에서 뭐야? 그 최고 넘버 원이지. 그렇지? 나는 분필을 들고 있고 넌 칼을 들고 있어. 난 칼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칼을 이기려고 총을 들고 왔어. 그러면 난 총을 이기려고 뭐 대포를 들고 왔어. 대포를 이기려고 탱크를 들고 왔어. 이렇게 해봤자 상대적 우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즉 전체적인 군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들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걸 의해서 우리나라 나중에 3.1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평화기구, 즉 국제연합 같은 거를 만들자. 이때는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 뭐가 조약이 체결되냐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한계가 있어. 자, 봐봐. 이 19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 별표 한번 쳐주시고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독일의 영토를 빼앗아 갑니다. 독일은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에게 독일의 영토를 떼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까 없었던 폴란드가 갑자기 나왔죠. 전쟁 끝나고 독립했습니다. 100년 넘게 만에 다시 구화를 했고요. 그래서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에게 땅을 떼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국력을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내용이 뭐야? 해외 식민지를 모두 다 권리를 포기해라. 해외 식민지 권리 포기했어. 그러면 이 식민지들은 뭐야?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했잖아. 자유를 시켜줄 거야. 내가 피부하는데 그 식민지들 독립시켜줄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지.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너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힘도 제한을 하죠. 육군 병력 10만 명, 해군 병력 16,500명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쟁 때 힘들었던 잠수함 작전, 잠수함 사용하지 말고요, 비행기 사용하지 마라 라고까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국군 병력이 50에서 70만 명 정도 되고요, 예비군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 병력이. 근데 10만 명, 16,500명 엄청나게 줄여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1,320억 마르크 내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감이 안 오지. 1,320억 마르크? 뭐 얼마나 된다고? 20년 넘는 세금입니다. 독일에 그 당시. 너 연봉 20년치 내놔! 헛웃음 나오죠. 그러니까 승전국의 이익이 중시하는 거야. 이 돈 뱉으려고 이제 독일이 뭐해? 이제 돈 찍어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리어카 하나 갖고 가면 뭐 빵 하나 사 먹고 이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빡쳐 안 빡쳐? 화가 나지. 그러니까 막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영국, 프랑스, 우리 잘못이 아니야. 막 다 잘못이다. 남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히틀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해되셔요? 어쨌든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조약이 체결됐고요. 이런 조약이 체결된 이유를 체제를 뭐라 부르냐?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아까 국제연합 같은 걸 만들자고 했었죠. 우드로 1세니. 그래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딱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조금만 따라오십시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국제연맹만 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국제연합을 나오는데 한 번에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설립 시기. 국제연맹은 1920년. 국제연합은 1945년입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런 비극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게 국제연맹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이런 비극은 다시 보지 말자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국제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제연합 네임이 뭐야? UN이야. 이게 UN. 국제연맹은 뭐라 부를까? League of Nations라고 불러요. League of Nations.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겠죠. 특징은 국제연합은 연합국 중심이었어요. 연합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근데 진짜 특징이 뭐냐면 미국, 소련 참가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거 누가 만들자 그랬니? 윌슨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이 만들자 했는데 미국이 참여 안 했어. 이건 뭐죠? 왜 그랬을까? 이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하자곤 했는데 그 상원에서 거절당해요.
왜냐면 몰로 독트린에서 유럽의 일은 유럽, 아메리카 일은 아메리카, 서로 갈게 가자. 그러니까 우리 굳이 저기 유럽 일에 끼지 말자라고 하면서 상원에서 거절당하면서 미국은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 군사적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별표 한번 쳐두시고 보십시다. 일단 국제연맹은요, 군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군사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교할 테니까 뭔가 좀 다른 특징이 있겠죠. 일단 여기는 국제연맹을 계승합니다. 특징은 미국과 소련 모두 참여를 하죠. 거기에다가 군사적 수단이 있습니다. 즉 UN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3학년 사회 시간에 이게 또 나와요. UN은. 근데 이 군사적 수단이 있냐 없냐 차이가 크죠. 자, 칼을 들고 왔어. 수업 시간에 나를 막 협박을 해. 협박을 해. 친구들도 막 괴롭히고 있어요. 막 칼로 협박을 해. 야,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칼 막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칼 내려 놓으세요. 칼 내려 놓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거밖에 못하죠? 내가 이걸 때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폭행죄가 되는 거죠. 폭행죄. 내가 찌르고 때리면 뭐 정당방위 인정되겠지만, 칼 들었다는 이유로 너 그러지 마! 하지 마! 때리면 폭행죄가 되겠죠. 즉 나에게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연맹 다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 평화유지 이런 비극을 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말 안 들으면 어쩔 건데? 말 듣겠니? 안 듣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야, 이건 안 되겠다면서 국제연맹 계승하는데 힘센 친구들 다시 불러오고요. 거기다가 군사적 제재 수단을 넣습니다. 즉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들어오죠. 언제? 6.25 때. 6.25 때 미국이 이제 유엔군의 이름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야. 유엔군은 따로 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엔은 따로 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엔 소속의 회원국들의 군대를 다시 유엔군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곳의 치안을 유지하거나 그곳의 안전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지, 어디 십자군 전쟁처럼 그곳을 정복하러 가자, 요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엔군으로 파견을 해요. 주로 의료 서비스, 즉 의무병들 또는 건물을 지어주는 공병들을 파견시켜주지 전투를 벌이는 그런 부대는 거의 파견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들겠죠. 선생님, 유엔군이 있는데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죠? 의문이 들어야 되죠. 왜 그 전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까? 이 국제연합 안에는 이 군사적 수단을, 유엔군을 파병하려면 유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체인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상임이사국은 고정되어 있어. 이 고정되어 있는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야. 근데 이 5개의 나라가 힘이 엄청 센 게 뭐냐면, 나머지 나라가 만장일치를 했어도 이 나라 하나만, 어느 나라 하나만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면 그거 끝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평화유지군이 갈 수 있을까? 러시아가 미쳤습니까? 자기 나라 치라고 보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교과서 191페이지까지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혹시 질문?